안녕하세요. 오늘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 중에 하나인 인공지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인공지능은 디지털 전환 시대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은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공지능이란 무엇일까요? 인공지능은 인간의 지능을 모방해서 학습, 추론, 문제 해결 능력을 구현하는 기술입니다. 인공지능은 방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해서 패턴을 발견하고 이를 통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AI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며 인간의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은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주요 특성 중에 하나는 학습 능력이에요. AI는 학습을 통해서 더 나은 성과를 이룰 수도 있고요. 데이터가 많을수록 더 정확하고 정교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차는 주변 환경을 인식하고 경로를 계획해서 차량을 제어하며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도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위해서 수많은 센서와 카메라에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하고요. 실시간으로 주행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스마트 스피커는 사용자의 음성을 인식해서 음악을 재생하거나 날씨 정보를 제공하는 다양한 작업을 수행하면서 사용자의 명령을 이해하고 처리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AI는 크게 약한 인공지능과 강한 인공지능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약한 인공지능은 특정 작업을 수행해도 수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시스템이고요. 현재 우리가 마주치고 있는 대부분의 AI 기술은 약한 인공지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음성 비서나 이미지 인식 프로그램은 특정 기능에 특화된 약한 인공지능이라고 할 수 있고요. 반면에 강한 인공지능은 인간과 유사한 수준의 전반적인 지능을 갖춘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아직도 우리 인공지능의 진화가 한참 더 진행이 돼야 될 부분이고요. 만약 강한 인공지능이 나타난다면 우리가 미디어나 영화 속에서 보던 어떤 인공지능과 인간의 대결 구조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르는 무시무시한 그런 시대가 올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강한 인공지능은 이제 자아를 가지고서 창의적 사고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그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인공지능의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이제 효율성의 향상이라는 부분인데요. 인공지능은 반복적이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작업을 자동화 시켜줌으로 인해서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기업은 운영 비용을 절감하고 인력을 더 창의적이고 전략적인 업무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제조업에서는 로봇이 조립 작업을 대신 수행하여서 인간 노동자의 부담을 줄여주고 제품 품질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AI는 공공 서비스 분야에서도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제 스마트 시티 같은 경우에서는 교통량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교통신호 최적화할 때 효율성을 높일 때도 이 AI들이 활용이 되고 있고요. 생산성 증대라는 부분이 또 있는데 AI는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해서 의미 있는 정보를 도출함으로써 데이터 분석 능력을 강화시켜주고 이를 통해서 생산성을 증대시켜줄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인공지능은 기존에는 알 수 없었던 인사이트를 얻어내고 더 나은 의사결정을 유도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얻어낼 수 있겠죠. 이제 맨 마지막으로 삶의 질 개선인데요. 우리 AI가 우리 일상의 편리함을 크게 향상시킨다는 부분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특히 뭐 여러분들 자율주행, 테슬라, 차 이런 것들은 다 AI를 기반으로 해서 자율주행 모드들이 실행이 되고 있잖아요. 스마트홈 기술에서도 이제 사용자의 음성 명령만으로 행동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뭐 가전제품에도
아니면 스마트폰에도 AI 기반의 여러 가지 애플리케이션이 탑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생활 속에 깊이 침투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교육 분야에서도 AI의 순기능이 두드러지고 있죠. AI 튜터가 학생 개개인의 학습 속도하고 스타일에 맞춰서 맞춤형 학습을 제공해주고 학습 효과를 이끄는 그런 시스템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AI는 다양한 분야에서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고 우리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기술들이 계속해서 발전할 것 같고요. AI는 더 많은 분야에서 우리의 일상과 산업을 혁신해 나가면서 함께 인간과 공존해 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공지능에도 몇 가지 부정적 영향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존에 하던 업무들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일자리 감소가 진행될 수 있죠. 특히 AI 기반의 자동화가 현장에 확대되게 되면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반복적이고 단순한 업무에는 AI와 로봇이 대체되기 쉽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제조업, 물류, 고객 서비스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일자리 감소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노동자들의 실직과 그에 따른 경제적 불안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인류와 인간들이 새로운 기술을 적응할 수 있는 재교육 프로그램도 필요할 것 같고요. AI와 인간이 협력할 수 있는 새로운 직무군들이 창출되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두 번째로 데이터 편향입니다. 인공지능은 학습 데이터의 품질에 크게 의존합니다. 만약 학습 데이터에 편향이 존재하고 있다면 AI는 불공정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 인종이나 성별에 대한 편견이 반영된 데이터를 학습하게 되면 그 AI는 차별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다양한 출처의 데이터를 사용하고 데이터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편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알고리즘 개선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개인정보 침해입니다. AI 시스템은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특히 사용자의 민감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노출되거나 오용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데이터 수집할 때 사용자 동의를 철저히 받고 개인정보를 익명화하거나 암호화시켜서 보안 조치를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적 규제를 강화하고 이를 준수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 책임 소재의 불명확입니다. 인공지능 시스템에서 오류가 발생했을 때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자율주행 모드로 진행하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 또 의료 AI를 통해서 오진이 발생했을 경우 책임 소재는 어디서, 어떻게, 누가 라는 부분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즉 제조사, 개발자, 사용자 중 누구에게 있는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AI는 좋은 순기능도 있지만 역기능도 동시에 공존하고 있습니다. AI 기술을 개발하고 사용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다양한 부분들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부분을 인식할 수 있는 포인트고요. 인공지능의 발전은 모든 사람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역기능을 최소화하고 윤리적 기준과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면 좋겠습니다. 네, 인공지능 기술은 여러 시기를 거치면서 발전해 왔습니다.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게 지금 가장 핫한 주제이면서도 미디어에 많이 오르내리는 주제가 되어버렸지만
사실은 195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초기 인공지능 연구의 시작을 알리는 계기들이 몇 군데 있었습니다. 이제 다트머스라는 미국에 있는 학교가 있어요. 다트머스 대학의 다트머스 칼리지에서 학회 다트머스 컨퍼런스가 있었어요. 그게 1956년이고요. 존 메카시라는 학자가 그곳에서 인공지능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해서 컴퓨터가 인간의 지능을 모방할 수 있다라는 아이디어를 제시한 것이 화두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앨런 튜링이라는 사람이 튜링 테스트를 계기로 해서 기계가 인간처럼 사고하고 있는지, 사고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시도되기 시작했습니다. 1950년대 인공지능이 기초개념과 연구가 시작된 싹이 트기 시작한 시기로 본다면 이제 1980년대로 넘어오면 인공지능 연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발생됩니다. 이 시기에는 전문가 시스템이라고 하는 엑스퍼트 시스템이 등장하면서 큰 주목을 받기 시작했죠. 이 전문가 시스템은 특정 분야의 전문가처럼 지식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구현해서 전문가와 유사한 수준의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추도록 한 시스템인데요. 이때는 이제 컴퓨터를 이용해서 의료, 금융, 제조 여러 산업에 적용을 해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역할로 말이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부터 AI는 깊은 빙하기로 굉장히 겨울처럼 꽁꽁 얼어붙어서 성숙되는 서비스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2010년대에 넘어오면서 딥러닝 기술이 발전하고 인공지능이라는 화두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2010년대는 인공지능 기술이 이제 발전하면서 딥러닝이라는 기술이 새롭게 연구되기 시작해서 인간의 뇌 구조를 모방해서 인공신경망을 이용하면 데이터를 분석하고 학습하는 기술이 되게 효과적일 수 있다라는 아이디어로 이미지 인식, 음성 인식, 자연어 처리, 복잡한 비정형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탁월한 성능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구글 딥마인드가 알파고하고 이제 구글 딥마인드가 알파고를 개발했었죠. 그거 가지고 2016년에 이세돌 구단하고 바둑을 뒀던 그런 이벤트가 있었고요. 이제 GPU라는 게 엔비디아의 GPU 기술이 발전하면서 병렬 연산으로 GPU 연산이 되다 보니까 AI 학습의 효과들이 높아지기 시작했고 딥러닝의 부흥기가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네, 인공지능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머신러닝과 딥러닝이 대표적인 기술인데요. 머신러닝은 데이터를 학습해서 컴퓨터가 명시적인 프로그래밍 없이 학습하는 기술입니다. 이를 통해서 미래를 예측하거나 새로운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딥러닝은 인간의 신경망을 모방해서 데이터를 처리하는 기술로 복잡한 데이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이 되겠죠.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머신러닝은 일단 데이터를 학습해서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인사이트를 얻어내거나 예측을 수행하는 인공지능의 한 분야입니다. 이제 머신러닝은 다양한 데이터가 존재한다면 그 데이터 유형을 분석해서 데이터를 통해서 패턴을 찾아내주고 문제 해결하는 능력을 제공해 주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컴퓨터는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고 인간의 개입 없이 스스로 학습할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 그 데이터 학습은요. 머신러닝의 핵심은 무엇보다도 데이터를 입력받아서 학습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데이터를 받게 되면 그 데이터 안에서 우리가 목표하는 모델에 이 데이터를 응용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대량의 이미지 데이터를 학습한 머신러닝 모델은 각 이미지에서 특정 개체를 식별할 수 있는 법을 학습하게 됐고요. 이 학습된 결과를 통해서 이제 머신러닝은 여러 가지 유용한 정보를 추출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예측 수행인데요. 머신러닝은 학습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미래의 상황을 예측하거나 새로운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주식 가격 예측, 날씨 예보, 고객의 구매 행동 예측, 이렇게 다양한 예측 문제에서 머신러닝 모델이 활용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예측 수행 모델은 이제 굉장히 많습니다. 머신러닝에는 다양한 알고리즘과 모델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모델을 이용해서 학습을 진행해 주고 그 학습한 결과를 가지고 예측 수행을 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패턴 인식인데요. 머신러닝은 이제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숨겨져 있던 아니면 몰랐던 그런 패턴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런 머신러닝이 데이터를 탐색하고 그 안에 특징이나 연관성을 찾아내는 과정을 의미하고요. 고객의 구매 데이터, 이런 통으로 되어 있는 구매 데이터, 빅데이터를 가져다가 특정 제품을 함께 구매하는 패턴을 발견한다거나 소셜미디어 데이터를 분석해서 트렌드 식별하는 것, 모든 것들이 다 가능하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는 데이터 마이닝과 되게 흡사한 부분이 있고요. 그 이유는 이제 데이터 마이닝에서 사용했던 모델이나 알고리즘이 그대로 머신러닝에서 사용되기 때문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머신러닝은 학습 방식에 따라서 여러 가지 유형으로 나눠집니다. 각 유형은 데이터 성격과 학습 목적에 따라서 구분이 되고요. 각각의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요 머신러닝의 종류는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이렇게 크게 나눠지는데요. 지도학습은 슈퍼바이스드 러닝이라고 부릅니다. 이 지도학습은 레이블이 지정된 데이터를 사용해서 학습하는 방식이에요. 주어진 입력 데이터에 대해서 우리는 정답을 다른 말로는 레이블이라고 하거든요. 이 정답을 알고 있을 때 이 정답을 기반으로 학습을 진행해서 새로운 데이터를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드는 것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지도학습의 대표적인 알고리즘, 여러분들 잘 아시는 선형회귀, 로지스틱 회귀, 의사결정 나무, 서포트 벡터 머신, 그리고 신경망들이 들어가게 되겠고요. 이제 대표적인 예를 들어서 이메일 스팸 필터링 시스템이다. 이메일이 오분류됐는지 제대로 분류됐는지 파악하는 거, 이런 거, 강아지나 고양이 분류, 이런 것들이 다 지도학습의 알고리즘을 통해서 판단되는 것이고요. 이제 비지도학습이라는 건 언슈퍼바이스드 러닝이에요. 레이블이 없는 데이터를 분석해서 데이터의 패턴을 찾아주는 방식이에요. 우리는 데이터에 이름표가 붙어 있다라 안 붙어 있다, 이게 헷갈리죠. 이 이미지를 가져다 놓고 얘한테 강아지 이미지면 강아지, 고양이면 고양이 이렇게 이름표를 붙여주고서 새로운 그림이 들어왔을 때 얘가 강아지냐 고양이냐를 판단하는 건 지도학습이고, 비지도학습은 그 이름표가 없이 뭔가가 분석이 됐던 패턴이 나온 것들을 가지고 그 이유를 파악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비지도 학습 알고리즘은 이제 K-민스, K-평균 방법, 그리고 군집합, K-민스 클러스터링, 여러 가지들이 존재하죠. 또 주성분 분석이라는 PCA 분석 모델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러한 비지도 학습은 고객 데이터를 군집화 시켜주고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거나 이미지 데이터에서 특정 개체를 자동으로 분류하는 작업에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강화학습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건 reinforcement learning이에요. 이제 학습이 진행이 되려면 그 학습이 우리 강아지 훈련사들이 강아지가 말을 잘 안 들으면 심하게 조치하고, 또 말을 잘 들으면 당근을 주면서 먹이를 주면서 당근책을 주죠. 마찬가지로 학습력이 높아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에이전트는 특정 상태에서 행동을 수행하게 하고 그 행동에 대한 보상을 통해서 학습을 진행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강화학습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일련의 행동을 선택하는 문제에 매우 적합하다고 할 수 있고요.
보상을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학습이 진행이 됩니다. 이런 방식은 어디 쓸 수 있겠어요? 자율주행차, 게임 AI, 로봇 제어 여러 분야에 활용이 될 수 있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은 강화학습은 지금 우리가 쓰는 머신러닝들의 한 분야로 흡수되어서 아주 강력한 베네핏으로 잘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딥러닝은 인공신경망을 통해서 데이터를 분석하는 AI 기술입니다. 인간의 뇌의 뉴런 구조를 모방한 다층 신경망을 사용해서 복잡하고 방대한 데이터를 처리하고 분석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AI는 인간이 다루기 어려운 데이터에 유의미한 정보를 추출하고 새로운 해결책을 도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딥러닝은 데이터의 학습을 통해서 스스로 지식을 축적하고 예측 성능을 향상시켜 주게 되는데요. 특히 이미지 인식, 음성 인식, 자연어 처리 같은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딥러닝에서는 대표적인 예로 이제 이미지 인식 분야에서 사용하는 합성곱 신경망 CNN 계열이 있고요. 이 CNN은 여러 층을 통해서 이미지를 분석해서 중요한 피처들, 특징을 추출해주고 객체 인식이나 분류 작업에서 높은 정확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제 또 다른 분야가 이제 음성인식 분야인데요. 여기는 순환신경망이라고 불리는 I가 있어요. 그걸 이제 RNN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장단기 메모리 네트워크 LSTM이라는 I가 있어요. 롱텀인데요. 이 LSTM을 사용하게 되면 연속적인 데이터의 특성을 효과적으로 분석해서 음성이나 텍스트 데이터를 이해하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제 특히 자연어 처리 같은 데는 트랜스포머 구조를 사용해서 모델이 형성이 되고 있고요. 대규모 언어 데이터를 학습해서 번역, 문서, 요약, 챗봇, 다양한 응용 분야에서 성능을 발휘하는 서비스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최근에 챗GPT나 생성형 AI가 화두인데요.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자연어 처리의 기술들로 활용되어서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양한 산업에서 AI 기반 디지털 전환 사례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제조 분야에서는 스마트 공장을 통해서 생산 자동화와 예지 보정 같은 예측 유지 보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스마트 공장은 센서와 로봇을 활용해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게 됨으로 인해서 생산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고장이 나기 전에 유지 보수를 실시해서 다운타임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장점이 생겨나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제품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G사, 제너럴 일렉트릭사와 지멘스는 스마트 공장 기술을 통해서 생산 공정의 효율성을 극대화시켜주고 문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융 분야에서는 이제 챗봇과 로봇 어드바이저가 고객 상담을 자동화하고 맞춤형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챗봇은 고객의 질문에 실시간으로 응답해서 빠르고 일관된 고객의 지원을 제공하고 있죠. 로봇 어드바이저도 고객의 재정 상태나 목표를 갖춘 투자 전략도 제시해주는 서비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AI를 활용한 사기 탐지 시스템도 도입돼서 실시간으로 거래 패턴을 분석하고 이상 징후가 있다면 빨리 감지해서 금융 범죄를 예방하는 그런 효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JP모건 같은 경우에는 머신러닝 기반의 사기 탐지 시스템을 통해서 금융거래의 보안을 강화해 가고 있습니다. 의료 분야에서는 AI가 의료 영상 분석이나 진단을 통해서 더 정확한 진단과 개인 맞춤형 치료를 가능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거대 대형 병원에서는 이제 방사선이나 CT, MRI 같은 영상 데이터를 분석해서 암 같은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는 AI 기반의 서비스들이 나오고 있고요. 세컨 오피니언으로 의료진이 놓칠 수 있는 미세한 이상 징후도 조기에 함께
판단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네, AI 도입의 장점은 무엇보다도 업무 효율성 증대겠죠. 그리고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 새로운 가치 창출,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반복적이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작업을 자동화 시켜주니까 당연히 업무 효율화 높아질 수 있고요. 인간이 직접 수행해야 되는 어떤 단순 작업이나 위험한 업무들이 대체되는 효과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반면에는 단점도 존재하겠죠. AI 시스템이 들어온다는 것은 결국엔 돈이 투자가 돼야 되는 것이고, 돈은 결국엔 고객이나 현업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에 오는 단점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서 데이터 의존성도 생길 수 있어요. AI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데이터의 품질과 양이 부족할 경우에는 성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또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거나 편향이 있을 경우에는 AI는 잘못된 결과나 잘못된 판단 또는 잘못된 예측을 할 수 있다는 거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보안과 윤리적 문제인데요. AI 시스템은 많은 데이터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데이터 보안과 프라이버시 문제가 이슈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인지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마지막으로 잠깐 이제 살펴보면요. AI를 그럼 어떻게 성공적으로 도입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한다면 뭐니 뭐니 해도 명확한 목표 설정이 필요합니다. 인공지능 도입에 목적이 없다라면 결국에는 제대로 된 모델이나 서비스가 나오기는 어려울 거예요. 따라서 내가 왜 어떤 시스템이 필요한지 문제 정의가 필요하고요. 이를 통해서 구체화시켜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제 AI 프로젝트의 방향성을 설정하고 성공 여부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기도 하고요. 양질의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 되게 필수적입니다. 데이터의 품질이 AI 성능을 관여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데이터의 품질이 중요하다고 강조드리고 싶고요. 데이터의 정확성과 다양성을 보장해서 데이터가 왜곡되거나 편향을 가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AI 도입은 일반인들이 할 수 없기 때문에 IT 인력 중에서도 소수화된 전문 인력의 기술 역량이 필수적입니다. 인공지능 전문가를 확보하거나 외부 전문가를 협업해서 기술적 자문과 지원을 받아서 수행하는 과정이 꼭 필요할 것 같고요. 이제 맨 마지막으로 보안 및 윤리적 고려사항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제 많은 데이터를 핸들하기 때문에 데이터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 이슈가 중요하다. 데이터의 수집, 저장, 처리 과정에서 보안 조치나 사용자 동의 받는 거 명확히 해줘야 되겠다는 말씀 강조 다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